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오늘은 12시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동과 동남아까지 우리 기업들이 무한 질주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 러시가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의 규제를 피해서 미래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현대차그룹의 UAM 미국 법인 슈퍼널이 버티포트를 건립했습니다. 영국에 건립했고요. 중동과 동남아에서는 대규모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들,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우리 돈으로 662조 원 규모,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건설 총 40조에서 5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정글 한가운데에 미래 친환경 도시가 들어서게 됐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가 과연 우리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 경험, 파급 효과를 남기게 될까요?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과 오찬을 갖고 이후에 오후 5시에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삼성, SK, 두산, 한화, CJ, DL, 현대중공업그룹 회장과 임원들과 또 회동을 갖게 됩니다. 오늘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이벤트 이후 특히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목요일장에 또 강한 녀석들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의 강한 코멘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코멘트, 신상원 전문가 땅 팔러 갈래? 최태규 전문가 디테일한 증시 분석, 신기수 전문가 산타는 코스닥을 타고 온다. 땅, 디테일, 산타 이런 단어들 눈에 띄시죠? 오늘 신상원 전문가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웹캠으로 참여를 해주시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땅 파서 뭐 할까요? 글쎄요. 땅 파봐라, 뭐가 나오나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땅을 파면은 우리에게 뭔가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는 제가 저 푸른바다 저 멀리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앞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네옴시티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땅 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투자 관련한 거를 이렇게 좀 재밌게, 쉽게 표현하려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고요. 예, 먼저 이제 어제 미국 시장 끝난 거 한번 잠깐 얘기를 하자면, 미국이 그 소비자, 물가, 소비하는 거를 제일 빨리 알아챌 수 있는 그 타깃이라는, 타깃의 그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실적이 좀 별로 좋진 않게 나왔는데, 그 부진한 실적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 네, 그리고, 그 타깃의 최고 경영자도 고객들의 쇼핑이 점차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을, 영향에 받고서 이제 소비 패턴이 그렇게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지금 고금리, 고물가, 네, 미국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이런 경기 침체 둔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일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실물 경제, 우리가 사는 이 실생활은, 이제 힘든 게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소비재 관련 회사들, 기업들도, 상당히 좀 위축된, 그런, 경영 전략을 좀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다 극복해 나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 둔화는 계속 침체 예상이지만 그 침체가 벗어나면, 네, 다시, 안정화되고 호황도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어제 하나 돌발적인 게, 좀 나오면서, 좀 시장에 충격이 좀 온 것 같아요. 살짝 왔었습니다. 미사일, 이제 우크라이나 미사일 때문에 이게 우크라이나 거냐, 러시아 거냐 이랬는데 일단 러시아는 바로 부인을 했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바이든 대통령, 나토에서도, 우크라이나 거 같다. 근데 질렌스키는 또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요.
뭐 자기 거라고 하진 않겠죠, 다들. 근데 어쨌든 잘 봉합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가 다시 딱 발발이 되자마자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이 특히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거 봐서는 그걸 뭐 빌미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닐까. 아마 미국 시장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던 게 최근에 근데 그게 이제 차익 실현들이 어제 좀 나오면서 좀 시장 하락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뭐 좋아진 건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왔던 랠리이기 때문에 작은 그런 뭐 빌미가 된다면 차익 실현의 욕구가 바로 나오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제목처럼 땅 팔아 갈래 이거에 대해서 좀 재밌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는 한 700조, 뭐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죠. 그런데 네옴시티 말고도 인도가 또 인프라 투자해서 거기에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죠. 거기는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1088조다 뭐 이렇게 달러에 따라서 뭐 이제 계속 액수는 조금씩 바뀌겠지만 인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번에 가서 이제 MOU를 많이 맺었잖아요. 거기도 뭐 조 단위가 뭐 몇백 조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도 내년에는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이 긴축의 시대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게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도 이제 재건 관련해서, 네. 인프라 투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기초하는 게 땅을 파는 거잖아요. 땅을 파는 거. 네, 뭐 굴삭기부터 뭐 이런 거 저거 들어가는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건설, 중장비, 건설 기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고 그 땅만 파는 게 아니고 그 건물들을 세우고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우리에게는 상당한 장점 그리고 경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면서 지금은 네옴시티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도 또 시세가 나오고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왕세자가 지나가고 난 후에 좀 진정된 후에 내년을 보면서 옥석을 가리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G20에서 PGII, PG라고 하는 그 회의에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인프라 프로젝트 최고의 파트너라는 거를 좀 어필을 했대요. 중국의 1대1로에 좀 맞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 하는 프로젝트인데, 네, 그런 걸 보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인프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돈 감음이 좀 이렇게 이제 돈맥 경화다 이래갖고 많이들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려는 기업들의 투자에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립니다. 지금 뭐 사채를 발행한다든가 뭐 시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연말에 좀 하는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좀 자금을 확보를 하려는 행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한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돈맥 경화를 겪는 기업들의 조짐들도 잘 눈치껏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주가로 반영될 수도 있고요. 주가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주가 급락이 나오지 않더라도 추후에 이런 사태들이 앞으로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은 투자할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은 뭐 삼고 위기죠. 삼고 위기 속에서 경기 침체도 오고 착공도 시작하겠네요. 인프라 건설에 대한 모멘텀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건설, 수도 이전 건립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40조로 얘기하는 곳도 있고 50조로 얘기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50조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가 있네요. 근데 구체적인 규모가 좀 잘 잡히지는 않고 있어서요. 빈살말 왕세자의 방한 이후로 이제 이런 MOU 체결 소식까지 오늘 여러 기업들이 나왔던 만큼 앞으로는
적어도 수백 조의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MOU 체결 같은 경우도 어떤 언론사에서는 25개, 어떤 언론사는 26개 이렇게 나와서 조금 정확하게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자, 수백조 원의 수주가 과연 오게 될까요? 자, 세 분에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식시장을 볼 때 경기 침체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시면 빨간불을 주시고요. 인프라 투자 같은 이런 여러 착공 소식들, 네옴시티 프로젝트 포함입니다. 인프라 투자, 각국의 인프라 투자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을 주목하겠다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죠. 최근에 건설기계 이런 쪽 섹터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여러 잡음들이 있긴 하지만 재건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죠. 최근에는 또 아까 신상훈 전문가 말씀해 주신 미사일 소식으로 재건주가 좀 차익 실험 매물 받았지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신기수 전문가가 빨간불, 나머지 두 분은 초록불 의견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저는 이제 인프라 투자 때문에 내년 증시가 좋을 거냐, 아니면은 경기 침체 때문에 내년 증시가 나쁠 거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달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둘 중에서 일단은 한번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그리고 기업들 실적 둔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증시가 한 번은 소화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저는 그게 내년도 1분기에는 그의 증시에 반영이 한번 돼야지 그 이후에 뭐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부분에 그 증시가 환호하는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일단 소화한 다음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빨간불을 눌렸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 관련한 종목군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옴시티나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관심 있는 섹터 있으세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에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한번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될 걸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딱히 저는 관심이 없고요.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섹터 흐름 자체가 좀 개선이 되는 모양새를 보면서 좀 그때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전반적인 지수나 관련 섹터군들의 조정 가능성을 지금은 좀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인프라 투자보다도 경기 침체가 더 우위에 있다. 최태규 전문가님은 초록불을 주셨어요. 네, 일단 뭐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 경기 침체 이것을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게 또 인프라 투자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네옴시티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시장에 뉴스화 될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결국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인프라 투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프라 투자 쪽에는 도로, 항만, 철도 뭐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주택 여기까지 연결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들 쪽의 움직임 계속 관심 가져야 되고요. 결국 그러한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갔을 때 거기서 볼 게 아니라 많이 빠졌을 때 이 재료가 남아있니? 라고 했을 때 남아있어 라고 한다면 거기서 분할 매수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발바닥을 알겠어요? 그렇다면 허리 지나 무릎 지나 발목 오면 결국 내가 봤을 때는 무릎부터는 분할 매수하는 게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요. 또 올라갈 때 어떻게 상투에서 팔 수 있어요? 못 팝니다. 뭐 어깨쯤 오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분할 매도 하고 더 가네? 남 줘야죠. 그것까지 다 먹으려 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돼요? 거기서 꼭 아픔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욕심 내려놓는 것, 이게 주식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주가와 펀더멘털 모멘텀 이 사이의 괴리를 활용해서 분할 매수하자는 의견입니다. 인프라 투자 관련주 가운데서는 어떤 쪽이 최선호 섹터실까요? 저는 지금 분위기에 연말까지는 오히려 중소형 건설 섹터가 좀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들 쪽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섹터, 네옴시티 연결시키면서 한번 움직였는데 오히려 중소형 섹터 움직임 없는데, 이들은 어찌 보면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공사들,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국내 인프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는 오히려 중소형 건설 섹터 쪽 움직임이 저는 11월, 12월 달에 좀 나타날 거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위기 가능성 없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당연하죠. 네, 요령 알려주세요. 네, 차차. 일단 건설주들 보면은 대형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호껍데기밖에 없어요. 현대건설 가면 걔네가 뭐가 있어요?
뭐 공장이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어찌 보면 지적재산권이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건설주들 흐름,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대주주가 누구냐, 그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잘 보시고, 재무제표 보면 답 다 나와 있어요. 그들 부채라든가 아니면 유보율, 그 다음에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거 한 4-5개만 따져보고 딱 가게 되면 건설 섹터 크게 무리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튼 중소형 건설 섹터를 우리가 대응할 때는 매출, 영업이익, 부채, 유보율, 그리고 그 뒤에 대주주가 누군가, 거기까지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신상훈 전문가님, 이번 MOU 체결에서 이 사우디에 나가는 임직원 숙소 만가구 건설 프로젝트도 있더라고요. 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진짜 우리 어머님들도 나가셔서 파전을 구워야 된다고 했던 중동 붐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 신상훈 전문가님, 인프라 투자를 더 우위에 봐야 된다는 의견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죠. 주식은 선반영을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을 충격적인 하락을 다 겪었다는 거는 경기 침체나 둔화가 올 거를 이미 이 주식 시장에서는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이제 뭐 한두 달 남은 올해지만 내년을 보면서 대비하려면 지금 뭔가 붐을 일으킨 것들은 거의 다 뚝딱뚝딱 땅을 파고 짓는 이런 건설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땅 파는, 속된 말로 그 현장 용어로 하면 땅 파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인프라 관련 종목들, 뭐 두산 인프라콜, 그러니까 현대두산 인프라콜 이름 바뀌었죠. 그리고 뭐 두산 밥캣,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기계, 이런 종목들 보면은 어떻게 알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뭐 한 달 동안 쭉 사갖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마 다음을 보고 준비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 섹터 꼽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가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 디테일한 증시 분석 보겠습니다. 어떤 쪽에 디테일을 세워서 분석을 해야 잘 대응을 할까요? 네, 오늘 조금 숫자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먼저 우리 업종 차트 하나 먼저 우리 보시고, 요거를 보면서 오늘 이야기들이 이어갈 테니까요. 한번 우리 업종 차트 제가 꺼내놓은 거 한번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나왔나요? 자, 1차 보시면은 우리 7월 달이었어요. 7월 저점 만들고 쫙 올라갔습니다. 그죠? 쭉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또 쭉 시원하게 내려오고 또 이제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고점 자리에서 이 MACD가 데드크로스 나기 전에 봐야 될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ADX인데, ADX가 먼저 어때요? 고점에서 꺾여버립니다. 결국 꺾이면서 데드 나오고 시장 이제 하락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ADX가 요 3거래일 때 이제 꺾였어요. 그러면은 이후 데드크로스가 나면은 아마 시장이 좀 제법 더 하락할 수 있겠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시장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하고, 오늘은 요 상승과 하락, 상승 이 시점에서의 수급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 보시면 7월 저점 2276, 그 다음에 8월 고점 2546, 요 올라간 게 31거래일입니다. 그러면서 11.85%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요 9월 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0거래일 걸렸어요. 17.08%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했을 때, 요때 이 첫 번째 상승했을 때 수급을 봤더니 이 개인이 2조 3천억 매도했고요. 기관도 2조 4천억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4조 4천억을 매수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9월 30일부터 이 30일 동안 상승할 때 우리 개인 6조 9천억 팔고요. 기관은 4천억 정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외인이 6조 2천억 매수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 상승할 때, 그러면 외국인이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어떤 식으로 매수가 들어왔나, 요걸 좀 봤더니, 전기전자 쪽, 결국 삼성전자를 위시한 요쪽 섹터에 2조 4천억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이 운수장비 쪽, 결국 이쪽으로 한 1조
1조 매수 들어오고 그다음에 화학 쪽이 2,700억, 의약품이 2,400억 정도 매수했고요. 반면에 그 올릴 때 매도했던 거 봤더니 금융 쪽, 증권은행, 보험 이쪽으로 한 2,000억 매도하고요. 그 외에 서비스, 철강, 건설 얘네들은 아주 미미하지만 살짝 매수가 아닌 매도를 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 요번 상승장에서는 역시 전기전자 쪽으로 5조 4천억 얘만 샀어요. 그 밑으로는 의약품 봤더니 달랑 3,900억, 그다음에 운수창고 3,600억, 그다음에 화학 쪽 2,600, 그다음에 운수장비 2,500, 아니네요. 25억밖에 안 되네. 아주 짜잘짜잘하게 샀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도 봤더니 이제 서비스 쪽으로 1조 정도 매도했고요. 철강금속 4천억, 통신업 200억, 섬유 35억 이런 식으로 매도를 올릴 때 수급, 그다음에 어떤 업종을 샀는지 우리가 여기서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락할 때 그럼 결국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제 하락할 때는 결국 32거래일 하락을 했는데 16.16%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개인들이 좀 주도적으로 샀어요. 3조 9천억 매수 하락했을 때 들어오고 기관은 2조 9천억 오히려 기관이 엄청나게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인은 하락할 때 어찌 보면 관망이죠. 1,800억밖에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매도할 때 그러면 외국인은 뭘 샀지? 별로 수급 흐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매도를 했지만 거기서 매수한 걸 봤더니 오히려 운수장비 쪽에 1조 1천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화학 쪽에 4,800억, 운수창고 1,900억, 비군속박물 1,200억, 기계 쪽이 1,100억 정도 매수 들어왔고요. 그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한 게 일단 전기전자 매수한 거에 비해 강하지는 않지만 1조 3천억 매도했고요. 철강금속 4,600억, 통신업 2,600억, 금융업이 2,200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매도할 때 매수한 개인은 주로 뭘 샀을까라고 했더니 전기전자 쪽 2조 4천억 샀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7천억, 금융 6,700억, 기계 4,400억, 철강금속 2,500억, 매도는 운수장비 쪽으로 했습니다. 4천억 정도. 그다음에 유통, 음식료, 비금속 강물 이쪽으로 매도를 했고요. 결국 오르든 내리든 시장이 관심 없는 쪽은 금융업 쪽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되고요. 결국 그러면 이 상승장에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면 뭐 쪽에 매도 나올 건가 요거를 유추하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수급보다 외국인의 수급이 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결국 내가 이 시장에서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지? 라고 했을 땐 수급의 중심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기강이면 외국인 매수 쪽으로 하는 게 좋고요. 결국 기간까지 하면 좋은데 워낙 시간도 짧고 이걸 다 쓰려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수급 봤어요. 그러면 기관도 뭘 샀지? 그럼 같이 사내를 크로스 체킹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확률적으로 높은 업종이 나오겠죠. 네. 외국인이 산 섹터 가운데서는 단연 전기전자 업종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도 운송장비, 화학의약품, 운수창고 이런 쪽 눈에 띄는데 최태규 전문가님은 외국인이 산 섹터 가운데 베스트 3를 고른다면 어떻게 압축하시겠어요? 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내려와 갖고 안 갔던 쪽이 운수장비 완성차 쪽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하락할 때는 얘네들 쪽으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락하는데 나름대로 견조하네? 그럼 다음 상승 나올까요? 당연히 상승 나오죠. 그럼 그 상승에서 이쪽 완성차 쪽 움직임이 조금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의 그간 베어마켓 랠리 동안의 매수의 성격은 뭐라고 압축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외국인은 어떤 매수를 펼쳤다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지들이 샀을 때 빨리 팔 수 있는 게 큰 종목이기 때문에 큰 대형주 중심으로 결국 삼성전자를 위시한 큰 종목들 쪽으로 배팅 들어갑니다. 그네들은 혹시라도 갑자기 뭔가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던졌을 때 받아줘야 되거든요. 던졌는데 하한가 들어가 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못 팔아요.
그럼 결국 삼성전자 같은 애들은 문제가 생겨 던져도 어지간하면 3, 4% 정도의 그날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던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외국인들은 수급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전에 최태규 전문가 오시기 전에 저희 강한 녀석들에서 여름철에 베어마켓 랠리가 왔을 때 누가 이끌까요? 뭐 이런 질문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자료들 보니까 신기수 전문가님은 또 어떤 생각 드실까요? 예, 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뭐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좀 봐야 되고, 저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지금은 반도체하고 배터리 쪽에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 그쪽을 먼저 팔고, 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 그쪽을 또 먼저 사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을 사기 때문에 시장 매매를 하려면은 결국은 대형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도체의 대형주, 배터리의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매매를 좀 했구나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7월 저점, 9월 저점 이후에 30일간의 외국인 주도의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랠리 끝에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10월 25일 고점 1444원선 고점을 형성한 이후 최근에 쭉 정말 수직 급락하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저점까지 9% 정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최근 저점이 1,308원이었고요. 오늘 장은 또 다시 급등하죠. 원달러 환율이 19원 급등세를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1,344원 선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의 이런 급등 배경에 대해서는 영국 쪽에 41년 만에 CPI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물가가 진짜 각국마다 너무너무 다르고 유럽은 에너지 위주의 또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은 소비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영국 10월 CPI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반영하고 있고요. 또 위안화 약세 이런 것들이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외국인은 12월 산타랠리와 1월 효과 견인해 줄 것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외국인 여기서 뒷짐질 것 같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산타랠리와 1월 효과 외국인이 이끌어준다. 초록불. 뒷짐진다. 빨간불. 최태규 전문가는 노란불 주시네요. 신기수 전문가가 초록불 주셨고요. 신상원 전문가 노란불 의견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산타랠리 1월 효과 외국인이 끌어준다고 보셨어요. 외국인이 산타다. 이 의견 근거는 뭘까요? 조금 이따 저기 원고 말씀드릴 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근거는 이제부터 그 연말까지의 큰 어떤 악재가 많이 없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근거가 되겠고, 그러면 증시라는 게 계속해가지고 옆으로 횡보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체돼 있지만은 않을 거고, 단기로 어디론가는 움직일 텐데, 저는 큰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 증시에 대해서 그런 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따라서 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러는 사이에 코스피는 PBR 0.9배 윗선으로 지금 올라서면서 회복세를 잘 보였습니다. 2450선에 대한 지지, 오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데도 2450선 딱 지지를 해주는 코스피 지수인데요. 노란불 주신 최태규 전문가님. 네, 일단 시장은 아마 줬다 뺏었다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CPI야. 결국 12월 13일 날 CPI 발표하고요. 또 1월 중순에 CPI 발표할 텐데, 시장의 가장 큰 변곡은 얘로 인해서 랠리가 나올 수도 있고 얘로 인해서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 11월 달 같은 경우 CPI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어떻게 환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호한 가운데 원래는 계속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왠지 12월 13일 날 발표할 이 CPI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 12월 CPI가 지금과 똑같은 7.7 아니면 코아가 6.3 요거와 똑같게 되면은 시장은 지금 올라간 거 일정 부분 또 토해낼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급락 나와버려요. 그 다음날 FOMC 회의 금리에서 0.5%, 0.75 가지고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연준 입장에서는. 결국 이 CPI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 거래소 어제 저점 깨는 거 보니까 일단 추세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는데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감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하락할 때 겁먹지 말자. 예, 하락 이후에는 또 상승 나오게 돼 있어요. 시장은 내가 봤을 때 이제 박스 정해졌어요. 2499, 2134 이 안에서 놉니다. 그럼 그 중간값 2300 밑에서는 열심히 사고 그 위에 단에서는 조금 사는 거에 대해서는 자제하자. 예, 확실한 종목 아니고서는 관망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기준점을 뭐 간결 명료하게 딱딱 잡아주셨고요. 신상훈 전문가님. 네, 최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산타 랠리라고 해봤자 좀 일찍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노란불을 선택을 했는데, 그 CPI, 그 다음에 FOMC, 그 전에, 지금의 이 조정이 살짝 지나가고 나서 상승이 좀 나오다가, 악재가 지금 그렇게 크게 두드러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좀 일찍, 이게 랠리가 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불을 일단 선택했습니다. 코멘트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는요.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산타는 코스닥을 타고 온다. 네, 중소형주의 상승 가능성을 보고 지금은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는 의견, 전략을 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결국 이제 그 말씀 드릴 거고요. 어제 이제 10월 뭐 소매 판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이제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이제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 지금 1%, 코스피 1% 하락하고 코스닥 0.7% 하락하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S&P 500의 저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200일선 부근까지 이제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4050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난 이제 화요일 날 S&P 500이 4028 찍었으니까 그 정도면 이제 온 것 같아요. 201선까지. 중요한 거는 이제 201선을 넘느냐 마느냐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골드만삭스가 내년도 최종금리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올렸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최종금리 전망을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해도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합니다. 예전만큼 그렇게 민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감도가 많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나 또는 뭐 이제 그 어떤 그 물가지수 이런 데 대한 이제 민감도들이 지금은 확실히 좀 둔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지금은 그런 어떤 금리 민감도 쪽에서 경기 민감도 쪽으로 이전되는 과도기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역금리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지나가는 과도기고, 과도기에서의 한 번에 이제 랠리가 나오는데 그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산타 랠리까지 올 것인가, 이 부분을 전망을 해본다면은 저는 이제 산타 랠리가 올 걸로 일단 봐요. 일단 뭐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51선을 지금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다시 뭐 0.4% 위쪽으로 가기는 이제 틀렸고요.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빠질 수 있든지 이럴 겁니다. 국채금리가 빠지면 국채 매수니까 안전자산 선호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뭐냐면은 국제금리 펀드 쪽으로 들어간 자금들이 국채 숏을 했다가 그 숏을 포지션을 정리한 것일 뿐이죠. 지금 국채에 대한 롱 포지션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채 쪽에서 어쨌든 간에 눈치 보기 상태로 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해도 이거는 이제 그 위험 자산 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달러 쪽에서 본다면은 달러도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제가 여기 거는 지지선인데 지지선 부분에서 뭐 살짝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달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반등이 나와도 뭐 109포인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9포인트 위쪽으로 가기는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러나 국채금리가 크게 안 움직인다면 수급상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도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S&P 500 뭐 쉴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아마 상방을 타진을 또 할 거고요. 이게 돌파가 되려면 S&P 500 200일선 돌파가 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나스닥이 중요합니다. 나스닥 100일선 부근에서 지금 이제 매물을 좀 막고 있는데 나스닥 100일선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나스닥이 100일선 돌파가 11,500선 돌파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200일선인 12,100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관건입니다. 갈 수 있을까?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그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지금 뭐 조정받고 있지만 약간 쉬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지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견조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그 이벤트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물가지수 발표들이 있죠. PCE, CPI 뭐 이런 발표들 있고 고용지표 발표들 있고. 근데 고용지표가 이번에는 좀 많이 좀 이번 11월 달에는 좀 꺾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지표들에 대한 민감도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민감도 피크를 쳤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크게 시장이 뭐 반응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12월 달에 예상대로 FOMC가 0.5% 금리 인상을 해준다면은 그걸 계기로 해서 시장은 산타랠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 불꽃을 터뜨리는 랠리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가 이제 올라온 이후에 코스피는 사실 지난 8월 달 고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올라온 거예요. 갈 수 있는 쪽은 이제 코스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나스닥과 비슷하게 다우보다 못 왔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피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려면 코스닥 800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보다는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에서 좀 이제 랠리들이 좀 나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쉬는 것은 언제까지 쉬느냐? 많이 쉬게 되면 저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이 갭매우기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갭매우기가 좀 시작이 된 것 같고, 그 얘기는 2,400 한 2, 30 정도까지는 코스피가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 내일 또 내일 다음 주만 한 월요일 정도까지 주식시장이 조금 이제 뭐 소강 상태가 될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제는 그 반등을 통해서 코스닥 쪽으로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고 그렇다면 코스닥의 지수를 이끄는 섹터들 2차 전지, 바이오, 게임, IT, 장비 이런 쪽들이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섹터 내에서의 중소형주들도 같이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장세가 전개가 된다면은 모멘텀 섹터들도 같이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엔터 미디어 쪽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멘텀을 타고 올라갈 것 같고요. 로봇주들 오늘 좋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치고 빠지기가 될 것 같고요. 뭐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 이런 쪽들 기존에 이제 많이 한 번씩 이렇게 시장 좋을 때 치고 빠지게 했던 이런 모멘텀 섹터들은 계속해가지고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주 움직이더라고요. 뭐 이제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또 상승 또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뭐 이슈는 없고요. 채팅창에서 요즘은 산타가 썰매를 탈 리가 없습니다. 마그마님께서 글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산타가 코스닥 타고 온다고 신기수 전문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이크님께서는 요즘 산타 드론 타고 다닙니다. 서당계 1년차님 요즘은 루돌프도 임금이 올라서 드론이 더 낫다고 글 주셨는데요. 재밌는 댓글이 많네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의 키 맞추기 가능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코스닥 지금 숨고르기 거친 이후에 산타랠리는 코스닥이 코스피의 키를 맞추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 배경으로 달러와 국채 수익률의 상승 추세 이탈을 꼽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수 없다면 이제는 시장이 좀 골고루 올라가는 차원에서 산타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럼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산타랠리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목요일 금요일장이잖아요. 이번 주 현금 확보를 하자, 초록불. 그냥 갖고 있는 종목 보유하자, 빨간불 주시죠. 뭐 산타 어디로 올지 알 수도 없는데 그냥 종목 갖고 있다가 운 좋으면 내 종목에 산타가 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자. 아니면 현금 확보하자. 현금 확보 의견 신상훈 전문가님이시고 나머지 두 분은 빨간불이신데요. 신상훈 전문가님 짧게 의견 주시죠. 네, 저는 항상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현금 확보, 현금 비중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록불 선택했습니다. 네. 현금 비중 얼마 정도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항상 50 이상입니다. 50% 이상 지금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최특규 전문가님. 네, 저는 뭐 현금 30%면 어떤 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30% 갖고 있으면요. 지금 시장 하락하든 올라가든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차피 지금 시장은 하락해도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분명히 그런 기회를 줄 거야라는 그러한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분명히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주가 아니고 갑자기 거래 정지 되지 않는 이상 종목들은 다 순서에 맞춰서 올라가니까 좀 기대감과 꿈을 갖고 시장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들었던 종목 산타가 찾아온다면 꼭 저희 채팅창에 오셔서 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강한 코멘트였고요. 추천주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0선까지 밀려난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73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약세 보이는 가운데 게임과 엔터 그리고 바이오주들은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인데요. 네, 그럼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가 티켓 13장으로 단독 선두를 굳건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윤겸 전문가는 2위로 티켓 11장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밑으로는 신기수 전문가님 1장 적은 10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합류하신 최태규 전문가님 티켓 3장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럼 오늘 강할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티켓 소식 없고요. 오전장 마무리하는 종목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의 종목 신상훈 전문가 마니커 FNG, 최태규 전문가 파크 시스템스, 신기수 전문가 PNT입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PNT, 배터리주, 코스닥의 배터리주 가운데서 산타가 올 수 있는 종목일까요? 예, 뭐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1,437억, 작년 대비해가지고 126%, 2배 이상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76억, 18% 잘 나왔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뭐 이제 이 회사가 롤트롤 장비 쪽으로는 글로벌 지금 이제 과점 상태고 이제 코터라든가 프레싱 머신, 슬리트 이런 것들 하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제일 큰 고객이 어디냐면 SK온이에요. SK온 쪽으로는 지금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SK온이 지금 블루오블하고 조인트 벤처한 게 테네시하고 켄터키 쪽에 지금 이번 연말부터 그쪽에 공장에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3천억 이상 지금 수출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무슨 IT 업황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할 게 없죠. 지금 내년도 실적이 다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SK 쪽의 거래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 넥실리스 쪽으로 그쪽에 이제 그 동박 부분 실적 상승이 이제 전망이 좀 되고 있고 또 2분기 말에 이제 그 수주 잔고가 이 회사가 1조 76억이었거든요. 그리고 소재 쪽이 3,200억이었고 그래서 지금 그 연비로 봤을 적에 2차 전지 쪽으로만 4천억 그리고 소재 쪽으로는 950억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수주 잔고가 높게 가고 있고 지금은 이게 2분기 말 데이터이기 때문에 엄청 늘었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로 이 회사는 턴키 수주가 많습니다. 한 장비만 또 딸랑 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2차 전지 관련된 그 장비 어떤 그 체인을 구성할 수 있는 장비들을 턴키로 수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우월하고요. 그 영업이익률이 내년도에는 18%까지 올라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연말에 사공장 준공하게 되면은 최대 이제 1조 원 생산 캐퍼가 생기는 거고 올해 PER로 봤을 적에 15배, 내년도 PER로 10배. 2차 전지 쪽에 아무리 장비주지만 10배면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라오다 차트 보시면은 올라오다 잠깐 쉬고 있는 이제 구간이고요. 매수는 현재가 이제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일단 53,000원, 요 위쪽에 박스권 상단 부근입니다. 손절가는 제가 4만 원 잡는데요. 이 종목은 손절 없이 사실 그냥 추가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조금 흔들리면은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박스권 움직임 가운데서 지금 중간 정도에 위치했는데요.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는 종목 PNT입니다. 롤트롤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턴키 수주가 많다는 특징, 저평가되어 있다는 특징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예상 기준 PER이 1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4만 원 선입니다. 두 번째 종목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 최태규 전문가의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현미경 기업이죠? 네네네. 첨단 나노 계측 현미경 업체인데 일단 지금 시장은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급락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실적 전망치 상회했고요. 4분기까지 더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입니다. 결국 주가 흐름도 그에 부합해요. 지금 부합하고 있습니다. 106,000이라는 어찌 보면 강한 저항 라인 뚫고 올라갔다가 저항 주고 있는데 요 종목 저는 현재가 매수하지만 좀 관심 있는 분은 한 106,000원 이 가격 오게 되면 오히려 한번 매수하시고요. 일단 목표가 13만 원 드리고 손절가 99,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박스권 상단, 전 고점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선 뚫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는 종목이네요. 현미경 기업 파크시스템스였습니다. 4분기에 더 강해지는 실적 주목하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9,000원 선 설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신상원 전문가의 닭고기주 마니커 FNG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닭고기 하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월드컵 때문에 요거를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자, 제육이나 돈육 등 육류를 가공하는 그런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이제 생산합니다. 그리고 식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제품군은 튀김이나 패티, 이런 구이, 그다음에 육가공류, 훈제류 등 이렇게 7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매출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삼계탕이나 삼계죽 등 제가 어제 여기 삼계탕을 먹어봤는데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수출도 요즘에는 이제 좀 진출을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해외 판매를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종합식품회사인데 그 팜스토리가 대주주고 이게 넓게 보면 이지홀딩, 이지바이오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월드컵 때문인지 몰라도 치킨 테마 ETN이 이제 나왔어요. 거기에 편입도 됐고요. 이제 다음 주 24일이 우리나라 월드컵 우루과이전인데 그 전에 시세가 한번 나온다면 바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다가 거래량 동반해서 강한 양봉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선을 타고 계속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이제 돌파를 했고 위로 241선이 남아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우리나라 축구 경기 열리기 전에 한번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축구를 우리가 이기거나 비기면 그러면 좀 더 시세가 좀 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데 요거는 진입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로 진입하고요. 손절가는 3,500원, 목표가는 4,800원을 설정을 하고 가는데 요거는 만약에 시세가 두 자릿수 근접하게 바로 나오는 날이 있으면 분할하지 말고 한 번에 파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워낙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유의해서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 시즌에 반드시 팔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자칫 또 잘못 매수하셨다가 오래 투자하게 되셔서 기회비용 날리시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님 질문이 있는데 치킨 테마 ETN을 왜 출시했을까요? 이것도 궁금하고 물론 정확한 이유를 아시기는 어렵겠지만 왜 출시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있다고 해서 투자하는 투자자분이 계실까?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수급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맞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출시한 사람들이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이 닭고기 섭취가 1인당 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좀 증가하고 있대요. 웰빙 라이프나 이런 거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로 아마 빅매치 수처럼 치킨 지수를 만들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에게는 좀 친숙한 테마잖아요. 치킨 테마. 그걸 갖고 ETN을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모바일로 선물을 하려고 봤더니 그래도 피자보다는 가성비가 있긴 있더라고요. 피자보다는 가성비가 있는데 최근에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른 치킨입니다. 그 치킨에 들어가는 닭고기 여러 가지 것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가공해서 삼계탕까지 생산하고 있는 마니커 FNG입니다. 우리나라 경기 일정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다음 주 11월 24일 목요일 밤 10시 1차전 있습니다. 우루과이와 경기가 있고 28일 월요일 밤 10시 가나와의 경기, 12월 3일 자정에 포르투갈과의 경기 이렇게
세 차례 경기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루과이와의 경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시세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실어보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는 3,500원 선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공개방송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님. 네, 오늘은 수능 때문에 시간이 1시간 미뤄지다 보니까 제가 정규장 마감을 함께하는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함께 마감을 하는 공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오셔서 마음 편하게 시장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에 한해서 마감 전 1시간 전인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신상훈 전문가의 공개 방송과 함께 마감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이었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죠. 오늘 오전장 조정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